600억짜리 전투기를 몰 준비가 돼 있던 여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민항사에서 근무 중인 보잉 737 기장. 조국의 호출에 자원 입대까지 각오했던 그녀는 단 7일간의 정비 출장을 끝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명령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에서 왜 그녀는 한국 땅에 착륙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타샤 이바노바, 러시아 민항사 보잉 737의 기장입니다. 하늘은 늘 제게 자유를 선물했지만 요즘 그 하늘마저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거리 곳곳에 붙은 포스터들, 뉴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전쟁 소식, 그리고 매일 아침 느껴지는 긴장감. 조국 러시아는 전면전 직전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타샤, 너도 들었어? 민간 조종사들 입대 독려하고 있대. 곧 우리 차례일 거야. 동료 올가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돌아가겠다는 각오가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이 제 전부였지만 조국이 부른다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싸울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임무가 떨어졌어요. 이바노바 기장, 기체 정비 인도권이야. 인천공항 칼 MRO로 직접 비행해야 해. 정비 점검 확인 후 귀환이야. 저는 잠시 멍해졌죠. 한국? 업무상 영어로 소통은 가능하지만 현지 언어와 문화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물리적 거리보다 더 먼 문화적 거리가 있다고 늘 들었어요. 항공 업무 외에 일상적인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됐죠. 언제 출발하죠? 제가 묻자 상사는 싱긋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 잘해. 이번 출장은 특별할 거야.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서울 사진들, 한강, 높은 빌딩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건 사람들이었죠. 러시아와는 다른 분위기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설렜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 몇 가지를 메모해 두었지만 과연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죠. 이 비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엔진 점검을 하며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 평화로운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작아지는 걸 보며 왠지 모를 먹먹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컸어요. 미지의 나라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나타샤 기장, 이륙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순항 모드로 전환합니다. 부기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인천까지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비행들과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모스크바와는 사뭇 달랐어요. 정돈된 활주로,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웰컴 투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관제탑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습니다. 영어로 공항 통제와 소통하는 건 일상이었지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떤 의사소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짝 긴장됐어요. 비행기를 정비구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각종 서류 확인과 절차로 1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는데 여기선 모든 게 미리 준비된 듯 했죠. 활주로에서 정비구까지 유도하는 지상 직원의 손짓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칼 MRO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바노바 기장님.
한국항공 정비센터 입구에서 중년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발음보다 중요한 건 그 진심이었죠. 그는 제 이름을 3번이나 연습한 듯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함이었습니다. 정비 담당자인 김 과장은 저를 기체 점검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서류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기장님, 커피 드세요. 긴 비행 피곤하셨을 텐데요. 그는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8시간 넘게 비행한 후였는데 정비 절차보다 먼저 제 상태를 살핀 거였죠. 컵 안에는 한국식 믹스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느껴진 달콤함이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의 강한 블랙커피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느껴졌죠.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행 없으시죠? 이건 쉬는 날입니다. 제가 살짝 당황하자 그는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정비 끝날 때까지 기장님은 자유롭게 쉬셔도 됩니다. 강제로 대기실에 있을 필요 없어요. 서울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개는 몇 시간이고 차가운 대기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며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기체보다 조종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체는 3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호텔 예약해드렸고 필요하시면 통역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비고 너머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선 업무는 업무일 뿐이었죠. 인간적인 배려나 편의는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비사님 혹시 서울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는 종이를 꺼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군데 장소에 동그라미를 치며 영어로 설명했죠. 러시아식 단답형 대응이 아닌 진심 어린 안내였어요. 여기 명함이에요.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건넨 명함에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성이 낯설었어요. 러시아에서 정비사의 개인 연락처를 받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기체는 맡겼지만 사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정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낯선 도시를 탐험해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이 제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의 3일이 단순한 업무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고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스크바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러시아의 웅장함 대신 세련된 조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 김 과장이 알려준 지하철역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 타는 외국 지하철이라 긴장됐지만 놀랍게도 모든 안내판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못할 배려였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눈에 띈 건 사람들의 질서였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서서 다른 쪽을 비워두었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흐름이 신기했어요. 문이 열리고 노인이 한 분 타시자 앞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요.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여기선 규칙을 말로 하지 않는구나. 승강장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은 표정 없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시선을 주고받거나 대화하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항상 시끌벅적했는데 이곳은 마치 침묵의 행진 같았죠. 출구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 없이도 모든 게 완벽히 돌아가고 있었죠. 명동에 도착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차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었다. 그냥 그게 기본이었을 뿐이다. 점심시간 식당 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식사 후 자신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박물관을 찾았어요. 관람객들이 조용히 전시를 감상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죠. 러시아 박물관에서는 항상 누군가 소리치며 통제하는데 여기선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한 청년이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당황하자 곧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제게 올바른 방향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을 도우려면 대개 통역이 필요한데 여기선 달랐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엄격한 훈련보다 더 완벽한 질서가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강제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이 도시는 명령 없이도 움직인다. 군대보다 더 훈련되어 있지만 그건 억압이 아닌 합의였다.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보여준 침묵의 훈련에 제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죄책감과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제게는 단순했어요. 컵라면, 초코파이, 그리고 김 정도가 전부였죠. 러시아 슈퍼마켓에서 가끔 보이는 그 세 가지가 제 머릿속 한국 음식의 전부였으니까요. 세 번째 날 정비소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장님, 한국 음식 드셔봤어요? 여기 근처 맛있는 식당 있는데.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하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결국 정비사 몇 명과 함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코를 강타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와 마늘 향이 섞인 냄새였어요. 러시아의 수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곧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 앞에 무려 2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놓였죠. 김치, 나물, 생선, 두부. 모두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진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다 한 사람 몫인가요? 놀라서 물었더니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함께 먹어요. 밥이 주식이고 이건 모두 사이드 디시예요. 주메뉴라는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째 등장했어요. 붉은색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었죠. 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맛이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괜찮아요? 김 과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진 걸 보았나 봐요. 네,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거든요. 이어서 나온 불고기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고기에 마늘향이 어우러져 있었죠. 러시아의 고기 요리가 소금과 후추로 단순하게 간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먹지 않아요. 보통은 수프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이 전부죠. 그 말에 김 과장이 웃으며 더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꼭 먹어보라는 뜻이었죠. 정비사들과 손짓, 영어, 간단한 단어로 대화하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자극적이었지만 음식을 먹을수록 점점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매운맛, 짠맛, 단맛, 쓴맛이 하나의 요리에 공존하는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대비되는 맛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전쟁이었다. 나는 졌다. 마음속으로 인정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초코파이 나라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맛의 세계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음식이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이었다면 이곳에서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방금 경험한 맛의 향연이 아직도 입안에 맴돌았어요. 인터넷에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하며 생각했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이런 맛을 그리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가야 할지. 그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뤘어요. 넷째 날, 기체 점검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김 과장이 찾아와 말했어요. 기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작은 회식 자리가 있는데 초대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무슨 회식이냐 싶었죠. 하지만 김 과장의 진심 어린 표정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출장 기념이라며 그는 강력히 권유했어요.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고깃집이었어요. 정비사 5명과 함께 앉았는데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이 신기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러시아와 달랐죠. 그런데 제 앞에 놓인 작은 잔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주요. 한국의 전통 술이에요. 정비사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보드카를 마시며 자란 러시아인에게 소주는 웃음거리에 가까웠어요. 투명한 액체는 보드카와 비슷해 보였지만 도수는 훨씬 낮아 보였습니다. 짠.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따라 들었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느껴진 건 의외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보드카의 강한 알코올 향과 달리 소주는 순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어요. 목 넘김이 너무 쉬워서 놀랐죠. 러시아 사람들은 술 잘 마시죠?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드카는 저희의 자부심이니까요. 그 말에 정비사들이 환호하며 다시 제 잔을 채웠어요. 보드카를 마시던 경험 덕에 소주는 물 마시듯 넘어갔습니다. 한 병, 2병. 저는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대단하네요. 한국인도 이렇게 마시기 힘든데.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두 번째 장소는 포장마차였어요. 작은 천막 아래 붉은 조명이 켜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떡볶이와 오뎅을 안주 삼아 또 소주가 나왔죠. 매운 떡볶이와 소주의 조합이 예상 외로 잘 어울렸어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몇 차까지 이어지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통 3곳이요. 첫 번째는 식사, 두 번째는 가벼운 안주, 세 번째는 마무리 술집이죠.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술자리는 길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장소는 오래된 호프집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 낡은 테이블,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편안했죠. 수많은 소주병을 비워가던 중 문득 제가 말했습니다. 소주가 보드카보다 맛있네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죠. 정말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보드카는 강하고 투박한데 소주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어요. 김 과장이 잠시 테이블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타샤 기장님. 지금 혼자 소주 6병은 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 5명이 합쳐서 마신 양보다 많으세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의 주량이 세다는 건 들었지만 직접 목격하니 믿기 힘들었나 봐요.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를 마시며 자랐거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주병을 들어보니 정말 가볍더군요. 처음엔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한국 소주, 이거 보드카보다 낫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러시아인으로서 작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비사들은 환호했고 저는 또 한 잔을 비웠어요. 평생 보드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날 밤 저는 소주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적 자부심마저 이 작은 투명한 병에 내어준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소주처럼 부드럽지만 강렬한 감정이 저를 채웠어요. 조국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 나라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아침, 머리가 맑았습니다. 러시아 사람의 특권이죠. 아무리 마셔도 다음 날 숙취가 없어요.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주변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어요. 길을 걷다 보니 좁은 인도 위에 연두색 공유 킥보드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좁은 길목이라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위험한 각도였어요. 러시아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죠. 모스크바도 이거 심각한데. 여기도 똑같군. 저는 흘깃 보고 지나치려다 잠시 멈춰섰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이런 킥보드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멈춰 선 지 단 3분도 지나지 않아 형광조끼를 입은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킥보드를 바로 세우고 위치 태블릿으로 확인한 뒤 정리된 구역에 다시 놓고 떠났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저는 잠시 너클 잃은 채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로 옆 CCTV 폴대 아래 조그맣게 붙은 안내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QR코드와 함께 영어로 쓰인 단어 공유 킥보드 신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민이 신고하면 관리자가 즉시 와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는 떠났고 나는 알게 됐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게 준비된 나라였다. 이건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과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였죠. 행동이 언어보다 빠르고 정비보다 질서가 먼저 작동되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치우라고 말하고도 며칠을 넘깁니다. 한국은 말 한마디 없이 3분 안에 끝냈어요.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가게들, 제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나라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령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전쟁? 혼란? 아니면 그저 일상의 무질서함? 바리스타가 건넨 커피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은 잘 맞으신가요? 전 고개를 연이어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이웃들.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득 모스크바의 혼잡함이 그리워졌다가도 이 조용한 질서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어요. 러시아의 크고 웅장한 건물들, 넓은 거리와 광장들이 주는 자유로움도 좋았지만 여기 한국의 작지만 정확하게 맞물린 일상에도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배우는 건 거창한 관광지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순간들, 말없이 지켜지는 약속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질서였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내가 달라질까 아니면 내가 그곳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6째 날 기체 인수를 위해 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김 과장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나타샤 기장님, 모든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문서 확인하시고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김 과장은 옆에서 정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모든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더군요. 이번에 교체한 부품들이에요. 원래 예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어요. 기본 정비 범위예요. 단지 우리가 더 꼼꼼히 확인했을 뿐이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상은 절대 해주지 않는데 여기선 그냥 당연하게 더 많은 일을 해준 거였죠. 서명을 마치고 나니 내일이면 모스크바로 돌아간다는 현실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에서 느낀 감정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출발이시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대답하며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김 과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거든요. 괜찮으세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돌아가면 좀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군 관련 일인가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뉴스를 통해 러시아의 상황을 알고 있었나 봐요. 네. 민간 조종사들도 입대하라는 분위기예요. 김 과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회사 인사팀 연락처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는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시면 연락해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러시아도 당신 같은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여기 한국도 국제 경험 있는 조종사를 항상 찾고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김 과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기장님, 어디를 비행하시든 살아서 돌아오세요.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말이었거든요. 정비소를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건물 앞에 선 김 과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명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담겨 있었어요. 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기념품과 선물을 챙겼어요. 러시아 동료들에게 줄 한국 과자들, 가족에게 줄 화장품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소주 한 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 불확실성, 의무. 잠을 청하기 전 가방에서 출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 과장이 준 명함을 나란히 놓았어요. 두 장의 종이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개의 다른 미래를. 선택은 내가 해야 해.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결정을 내릴 시간이 올 거예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땐 단순한 업무 출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보안 검색대 앞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삶을 결정할 두 가지 서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티켓과 함께 조국을 위한 비상출동 대기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김 과장이 건넨 명함과 그가 연결해준 한국 측 컨설턴트의 제안서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비상출동 문서를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비행기를 조종할 테지만 그건 아마도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컸어요. 조국을 위한 의무였지만 과연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한국 측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정비 지원, 국제교류, 기술협업.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전투는 없지만 삶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을 계속 비행할 수 있는 기회였죠.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모스크바행 승객 여러분.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저라면 망설임 없이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비소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믹스커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도시,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소주와 함께한 웃음 넘치는 밤, 3분 만에 처리된 쓰러진 킥보드, 그리고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열려있다던 김 과장의 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나타샤 이바노바입니다.
어제 김 과장님을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짧은 대화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저 없이 떠났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아니, 항공 컨설턴트요. 이제 저는 비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요. 하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가방에서 러시아 동료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잠시 비행을 멈추기로 했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래.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총을 들지 않기로 한 이유를.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왜냐면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었으니까. 며칠 뒤 저는 공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업무 준비는 됐고요. 네, 모든 게 좋아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오르고 있었어요. 비행은 내려놓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가까이 있구나. 이 선택이 영원히 오를지 언젠가 후회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모스크바의 혼란 대신 서울의 질서를, 전쟁의 불확실성 대신 일상의 안정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어요. 쓰러진 킥보드를 세우듯 저도 제 인생을 바로 세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러시아인 나타샤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비행 경로를요. 러시아 여성 조종사 나타샤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여정 맛에 전쟁에서 완패한 자존심 소주에 넘겨준 보드카의 명성 그리고 3분 만에 해결된 일상 속 질서.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토록 특별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가끔은 멈춰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한민국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기억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러시아 하늘에서 한국 땅으로 한 여성의 선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